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시장이 정말 많이 힘듭니다. 반도체주의 급락부터 시작해서 FOMC 이슈 그리고 연준의 이제 긴축 신호 여러 가지 이 경기 피크아웃 논란까지 시장에 정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 시장도 시장이지만 내 포트폴리오가 파랗게 물들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대체 왜 흔들리고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무슨 대책을 좀 세워야 하는지 전략이 부재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오늘도 시장과 그리고 포트폴리오 제대로 잡아주실 두 분의 위원님 모셨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 끝까지 해주시길 바라고요. 주유소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질문과 그리고 종목 상담 받겠습니다. 전화, 문자 편하신 방향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시장 속에서 좋은 종목으로 수익률을 올리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내일은 우리 박원재 위원님께서 장중에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전 10시에 8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장중에 무료 방송을 여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도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까지 함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만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위원님들도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두 분을 모시게 돼서 다행인데요. 오늘 목요일 팀이죠. 허반석 위원님과 이지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밝게 인사를 좀 드리고 근황도 좀 이야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시장이 너무 흐름이 안 좋아서 오늘 좀 미간에 주름이 깊게 새겨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장중에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좀 힘들다고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런 시장일수록 좀 전략을 잘 챙겨가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노란톡방은 저희 방송 중에 내내 열어둘 예정입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 혹은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든든한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은 만큼 저는 빨갛지도 그렇다고 파랗지도 않은 옷을 좀 고심해서 입었습니다. 장이 안 좋은 만큼 시장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분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셨는지 함께 볼까요? 네, 지금 주식 뇌구조가 정리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죠. B2,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는 뜻이죠. B2, 그리고 FOMC, 테이퍼링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 이렇게 시장 키워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 주에 들어서 사실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좀 포트폴리오 내의 전략을 다음 주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름 희망을 가지고 얘기한 게 있었는데 장이 계속 안 좋아서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분석법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허반석 위원님 이번 주 내내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은 조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래도 심리를 다잡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이야기들과 그리고 지표들을 조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시장에서 수익을 실현했다라고 그런 뉘앙스들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종종 이렇게 같이 인증의 글들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지금은 뭔가 포트폴리오를 채워가는 시기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시기인가 장중에 뭔가 방송처럼 라이브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내용들이 그곳에서는 일부 뉘앙스들을 아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렵다라고 하면 저는 뭐 구독 전용 또는 공개용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하는데 시장이 이번 주처럼 힘들다라고 하면 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전일 미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현재 구간에서는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오고 있기 때문에
오픈방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런 시황에 대한 글들을 함께 참고를 하시면서 일정 부분 대응을 하실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또는 FOMC에서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테이퍼링이 연내 시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누구나 거의 대부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 여파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흘러나올 일인가에 대한 부분들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먼저는 반도체 섹터가 셀링 보고서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그 이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면 시장의 하락만큼 그 대형주들이 하락을 주도했는가를 또 살펴본다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이 하락하면서 지수 자체가 눌러앉았고 하지만 먼저 조정을 받았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그보다는 양호한 흐름이었다. 결국엔 어디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내가 수익 실현을 하고 지금 내가 매수를 해야 하는 자리인지 팔아야 하는 자리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쫙 펼쳐 놓았다가 지금은 내가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5에서 10% 내지다. 올라올 수 있어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거기에 걸맞는 근거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감으로, 나는 느낌적으로, 나는 희망 회로를 돌려서 이런 것 말고 나는 여기서 더 안 빠지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몇 면을 살펴보니까 여기서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 근거를 하나씩 꼭 찾아보시고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추가적인 하락을 예방할 수 있고 또는 반대로 여기서 나는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에 여기가 저점인 이유 또는 여기서 내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이유 반면에 내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최저점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 실수를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스터디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장이 안 좋은 만큼 많은 분들이 특히 좀 가볍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큰 코를 지금 다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러다가 또 시장 올라오지 않을까 막연하게 시장에 많이 기대고 있었던 분들이 지수가 눌리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지난주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왔을 때 그 반도체 급락이 좀 나오면서 이게 정말 반도체 분야에서 의미 있는 하락인가 계속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기존의 전략대로 가져가도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지난주 목요일 이후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수정된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습니까? 그때도 반도체 관련돼서는 그나마 좀 희망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눌려서 좀 다른 수정된 전략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이주원 전문가님 어떠세요? 반도체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네. 여기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그 부분이 맞지 않다라면 이제 시장 전략이 좀 수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만약에 반도체주가 주도주가 된다면 그쪽에 물량을 실어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시장은 어느 정도 포트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하락했고 이미 이제 내 계좌에 있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분들은 안타깝지만 주식 비중 100%에 IT나 반도체를 상당히 많은 왜 1월 달부터 우리가 고점에서 사서 많이 보유하고 계시니까 그걸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지금 현재 시장 하락까지 맞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냐면 지나간 부분을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반도체가 하락하기 전에 그 전에 매도를 했으면 굉장히 좋았겠죠. 이번 주에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이 떨어지는데 미리 포트를 좀 조정해서 비중을 많이 줄였으면 좀 좋았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서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단기 종목 위주로 거래를 좀 하면서 수익을 냈으면 좋았겠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몇 분이 있겠냐.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네. 어떤 결과론적인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뭐 지금 여기 나와서 우리는 뭐 그렇게 대응했어요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네. 어떤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결국 지금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우리가 유익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지난 8, 9, 10월 달 조정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조정이 길어지면서 말씀드리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주식은 절대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변하고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고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움직여야지만 행동을 해야지만 그 행동 결과에 따라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기대를 하고 계속 버티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 현금화를 좀 시킬 수 있으면 현금을 시켰으면 좋았다. 현금을 못 시켰다. 그러면 어차피 종목을 가지고 있고 지금 100%라면 차라리 지금 내를 맞더라도 다음번 올라갈 때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포트를 좀 옮겨 놓자. 혹은 지금 현재 많이 두드려 맞을 종목은 조금 피해서 포트를 좀 비중을 줄여 놓자라는 부분을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같이 답답한 상황에서 뭔가를 어떤 종목에 대한 기대, 저 종목을 사면 얼마든지 이 시장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포트에 있는 계좌 종목을 어떻게 지금 시장에 맞출 것이고 이 하락이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난 뒤에 과연 시장이 상승하면 네. 하락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은 하락했다 반드시 상승을 하거든요. 그럼 상승할 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 부분을 지금 내려가면서부터 계속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상승할 때 이거를 커버를 할 수 있고 그 손실을 뛰어넘는 수익을 다시 만들 수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이제 그냥 물려있는 상태에서 자포자기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시장이 반등은 나오겠지만 네. 그 반등이 나오면 아주 좋으면 그냥 본전을 하는 거죠. 본전 회복하는 거죠. 왜냐면 결국 주식이 하락했다 본전 회복, 하락했다 본전 회복 계속 이런 사이클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 일단은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이 자금의 이동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는지, 왜 우리나라 이렇게 빠지는지, 이게 과연 테이퍼링 때문인지 환율 때문인지, 안 그러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지, 그게 결과인지 원인인지 이런 자금의 이동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네. 구조적인 대응이 되고 시장에 대해서 덜 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2부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다 이야기하실까봐 속으로 2부에 오늘 강의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 말씀하실까봐 중간에 끊으려고 했는데 적절한 시기에서 잘 끊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구조적인 전반적인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종목별로만 대응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맞습니다. 종목이 빠지면 왜 빠지는지, 그게 환율 때문인지 수급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변수 때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안 되고 종목별로만 대응을 하고 있어서 내 종목이 왜 빠지는지 대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어려운 시장 극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주원 전문가님이 해주신 말씀을 보니까 오늘 키워드들이 좀 연관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장 커다랗게 키워드를 나누어서 보자면 B2, FOMC, 테이퍼링, 외국인 수급 하나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중요한 건 유동성으로 움직였던 시장이 그럼 돈이 잠기면, 돈이 좀 덜 투입이 되면 그 와중에서도 유동성은 줄어드는데 외국인은 빠져나가고 있고 개인들은 더 사고 있고 이런 악순환이 좀 시장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일단 키워드별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허반석 위원님, 이 4가지 키워드 중에 그럼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어떤 것부터 봐야 되는 걸까요? FOMC와 테이퍼링을 좀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서 B2와 외국인 수급 이렇게 좀 나눠보면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축인 FOMC와 테이퍼링 이야기가 하나로 묶여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B2 그리고 또 국내 수급 또 이주연 의원님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2가지로 나누어 보면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을까 네. 하거든요. 줄거리가 좀 보이네요. 네. 그럼 FOMC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FOMC와 테이퍼링은 7월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죠. 그러면서 연내에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화두로 막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들이 조금 출렁이기도 했죠.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지켜오다가 이 의사록이 공개되고 그러고 나서 장 마치기 한 40분, 30분 가량을 남겨놓고 조금 빠르게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FOMC에서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시기를 확정한 것도 아니고요. 합니다라고 단정 지은 것도 아닙니다. FOMC 위원들 내에서도 해야 하는가 필요는 있다. 경제가 지금처럼만 회복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진전에 대한
요건이 충족한다면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 구간 7월 FOMC 회의가 열렸던 그 시점으로서는 고용 시장에 있어서는 테이퍼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축과 그래도 이 정도면 회복세가 있기 때문에 충족해 나간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견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연내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이 이야기에 어마어마하게 집중을 좀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월 그 이전부터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들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고용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중고차 가격들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연준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옐런 재무장관은 그래도 괜찮다. 또는 파월 의장은 우리는 인내하고 있다. 옐런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거니 받거니 어마어마하게 적어도 5개월 이상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제 헷갈리기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죠. 뭔가 고용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이퍼링을 한대라고 하면 또 뭐 경기 민감주, 성장주, 그리고 뭐 기술주 어디는 올라가고 어디는 떨어지고 금리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확산이 되면서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거기에 또 맞춰서 어느 섹터는 올라가고 어느 섹터는 가라앉고 리오프닝은 죽고 기술주는 살아나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면 시장에서는 이제는 난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구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지금 타이밍에서는 모든 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 테이퍼링이라는 게 사실 이 신흥국 쪽에는 태풍처럼 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버냉키 의장 시절에도 그랬죠. 너무 갑작스럽게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니까 미국에 비해서 금리가 높았던 신흥국 시장으로 몰렸던 자금들이 테이퍼링과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따라올 금리 인상이라는 그 연결고리에 맞춰서 이제는 안전한 미국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이제 인프라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테이퍼링에 대한 조건도 충족이 되어가고 테이퍼링 이후에 당연하게 따라올 금리 인상에 맞춰서 안전한 미국으로 돌아가자라는 추세에 의해서 외국인 수급들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고 오늘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테이퍼링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건가, 낯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3월 달부터 우리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무언가 넌지시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곳에서 여태까지 정책 결정을 한 사례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 9월 FOMC에서 테이퍼링 시작에 대한 뭔가 확정을 해주고 그렇게 된다면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는 고용지표나 인플레이션이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등의 조건들에 의해서 11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것을 확정 지으면 내년 1월쯤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이 두 가지의 안을 저는 조금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테이퍼링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모습 때문에 너무 안주하셔도 안 되고요. 빠르면 9월 FOMC에서 뭔가 결정이 될 수 있죠. 9월 FOMC는 22일 화요일 수요일에 열리죠. 11월 달에는 2일 3일에 열립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8월 고용지표 발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약 열흘 정도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시계를 놓고서 나는 그럼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이 시행된다라고 뭔가 확정이 된다라면 어떠한 스탠스로 내 포트폴리오와 나의 스탠스를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가, 나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에 확정이 돼서 11월 달에 시행이 되거나 11월 달에 확정이 돼서 내년 1월 안으로 시행이 된다 하면 9월에 확정이 돼서 11월 시행, 9월에 확정, 11월에 확정 2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2달의 시간에 나의 모든 것들을 끌어서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2달의 시간 동안 나는 뭔가 내실화 기간으로 조금 더 다잡아가는 게 오히려 장기적 수익률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의 급락에 대해서는 예방주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테이퍼링이 생소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아시아 증시로부터 동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미국 시장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 시장, 내일 밤 미국 시장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증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그 8월 고용지표 발표까지 나는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 적어도 월요일에는 다이내믹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뭔가 보합 국면으로 다다를 수 있는 재수추여가 시장에 나온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는 뭔가 시간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오늘과 같은 시장 전반의 하락이 나온다면 거의 패닉셀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지금도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여기서 뭔가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심리가 데이터를 이겨버리는, 삼켜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9월 발표 11월 시행 또는 10월 발표 내년 1월 안으로 시행 이 두 가지 안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또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2달간의 유예 기간 동안 오히려 내실을 다지는 기간으로 우리는 쓰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또 무조건 시장이 내린다고 해서 엄한 종목들에 손 대거나 파란불이 당장 보고 싶지 않아서 또 매수를 해서 저가 매수를 해서 또 평단을 낮추거나 이런 섣부른 판단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함께 그 2달간 내실을 더 다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FOMC와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테이퍼링이 언제 시행이 되든 간에 그렇죠? 저희는 그 기간 안에 좀 내실을 다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대출을 통해서 증시에 투자를 하는 B2 규모가 25조 원을 좀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엔 좀 시장이 흔들리면 다들 좀 휴가를 가야겠다. 좀 일찍 휴가철이 온 것처럼 행동을 했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무조건 사고 보는 것 같은데 이 B2 현상에 대해서는 허반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끊임없이 살 수 있는 기관처럼 네, 마르지 않는 셈이면 괜찮은데. 굉장히 나는 끊임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시면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현금 비중이 마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B2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강조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25조 4,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가 약 13조 9,300억 원, 코스닥이 11조 5,300억 원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금융투자협회의 통계 자료를 보면 17일 반대 매매 금액이 319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일과 18일이 반대 매매 금액이 370억까지 올라섰습니다. 370억 원이라고 하면 올해 1월부터 18일까지 순서를 조금 매겨보면요. 370억이라는 금액은 올 들어 두 번째 많은 금액입니다. 네. 그리고 8월 13일 있었던 337억 원이 5위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18일과 13일 그리고 17일이 열 손가락 안에 들도록 조금 나와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로 이 반대 매매에 조금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일 집계치가 내일 장 마감하면 또 나오겠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 매매가 추가적으로 왕창 더 쏟아지는지 아니면 18일이 370억이니까 19일 오늘자 집계치에서 끝나는지 그 부분들을 꼭 월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 매매가 투매를 불러오고 투매가 또 투매를 불러오는 그런 시장의 악순환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부분들이 과연 시장의 단기 바닥 시그널로 작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조금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반대 매매는 결국엔 변제금을 더 내거나 아니면 그 담보 비율을 충족시켜 놔야 반대 매매가 나가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차트가 지금 열려 있는데요. 네. SK 하이닉스 차트처럼 손쓸 겨를 없이 아래로 꽂으면 네. 그 반대 매매를
손 쓸 만한 여유 없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주가 지수가 오늘과 최근 뭐 9거래일, 뭐 8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떨어지다가 상승을 주는가 싶다가도 오늘처럼 깊은 조정들이 양시장에서 좀 나오면 반대 매매를 안 당하려고 담보 비율을 높일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닌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죠.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오늘 하락을 기록을 하는 와중에 이걸 어떻게 손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누누이 강조를 드려도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오를 때에는 사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고 내릴 때에는 이 종목은 내가 정말로 사고 싶었는데 내가 사고 싶었던 가격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내릴 때에는 또 손이 안 가는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의 문제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네. 강연이나 강의를 통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B2에 대한 부분들은 경고 그 이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8월 달 들어서 반대 매매 규모가 올 들어서 뭐 2번째, 올 들어서 5번째, 올 들어서 뭐 6, 7번째 이렇게 8월 달 일주일 어간에만 그런 반대 매매 규모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은 챙겨 보셔야 되고 반대 매매가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 말고 차라리 여유 자금으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융자를 써가지고 투자를 하면 시간에 쫓기게 돼 있습니다. 어. 그러면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데도 시간에 쫓겨서 매도하게 되고요.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매매 당해서 청산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내 편이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놓고 게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융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일단 카드 한 장을 뺏기고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라는, 여유라는, 인내라는 카드를 내려놓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절대적으로 줄어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고통을 좀 당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아예 이참에 확실하게 뭔가 스타일을 바꿔보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는 게임은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 반대 매매 그리고 신용 매매에 대해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수록 그 공포감이 더 곱절로 커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B2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늘 경고성으로 해주신 말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주유소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리라 좀 믿으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죠. 개인 수급은 이렇다고 하다면 개인들이 열심히 방언해주고 있지만 가장 무서운 부분이 외국인 수급이죠. 외국인들이 지금 10거래일 연속 우리 시장에서 무섭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 매도 폭은 다행히 낙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만 속절없이 종목들이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뭐 언제쯤 돌아올까? 그거는 뭐 외국인만 아는 거겠죠. 근데 이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 뭐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지만 뭐 환율적인 부분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고요. 글로벌적인 이슈들도 영향이 있겠지만 외국인들은 자꾸만 팔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수급이 외국인들이 많이 판 거는 현실이다 그렇죠. 네. 현실이고 지난 이제 8월 5일부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기 시작했고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 매도세가 한 10조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10조가 넘었고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많이 파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결국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외국인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팔고 어느 정도 선까지 팔 거냐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2부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어떤 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매도는 정해진 딱 그 원칙에 의해서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까지 비중을 낮춘다라면 시장이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냥 몇 퍼센트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기조하에서 지금 나오는 매물이 있고 그 매물들이 특이한 부분은 처음 이제 반도체에 집중돼 있었고 IT에 집중돼 있었고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지난 8월 5일 이제 매도가 나왔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한 10여일 정도에 삼성전자를 7조 이상, 하이닉스를 2조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종목만 합쳐도 이 12월 남짓한 기간 동안 거의 9조를 팔았습니다. 상당한 물량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우리가 기조적인 측면이나 배경적인 모멘텀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약속된 플레이가 있고 그 약속된 플레이에 뭐 매도 레포트와 관련된 부분이 있거나 혹은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선물 옵션 물량 반드시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8월 달에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외국인들이
물량을 그 주식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하락에 대한 부분과 같이 동반을 하게 되고 구조적인 부분이 동반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구조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중국 관련된 것부터 해서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상황을 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상황을 점검해봐야 되고 왜 대만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지는가 부분도 보셔야 되고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상당히 납득하지 않는 거죠. 코로나19 급락 때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낙폭은 더 컸지만 예를 들어서 그 셀링의 어떤 분위기를 본다면 뭐 8거래 연속 빠진 적은 없었거든요. 코로나19 급락 때도 7거래 빠지는 게 최대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분명히 여기는 이제 구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구조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시장을 대하느냐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대응도 달라질 수 있고 판단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해가지고 네. 전략이 많이 달라졌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유튜브나 카톡, 노란통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런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변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정세부터 테이퍼링에 관한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코로나19 급락이 이후에 자금의 이동.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컸던 부분이고 결국 이 자금의 이동이 뭡니까? 테이퍼링과 연관돼서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선제적인 조치가 지금 들어오는 거고 네. 테이퍼링 자체를 그냥 그 단편의 사건으로 이해하기에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과거에도 우리가 테이퍼링을 몇 차례 실행을 해왔고 그때에 따른 뭐 정말 주가에 충격을 줬던 긴축 발작도 있었고 영향을 좀 적게 줬던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반영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반응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의 시기를 본다면 아직도 빨라야 12월 아니면 1월인데 그 기간을 놓고 지금 벌써 테이퍼링에 대해서 반응한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아마 이 부분은 테이퍼링으로 연관지어서 100%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고 좀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런 과민 반응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구조적인 우려감은 현실화되는 거는 11월 이후 정도는 현실화되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고 네. 이런 부분들 본다면 외국인 수급이 언제 멈출 거냐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이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구조적인 부분이 지금 그렇게 마냥 뒤로 딜레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마도 이번 주에 거의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너무 그렇게 크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역시 자세한 부분은 제가 2부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수록 최근에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 시장의 기본적인 체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지 않고 들어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정말 마음만 먹고 매도를 하면 우리 시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릴 수 있구나 하는 걸 이번에도 처음 겪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 그래도 이주환 전문가님과 허반석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주실 때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으니까요. 하지만 뭐 언제쯤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시장의 대응법이 중요해 보입니다.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이용해 주시고요. 뇌구조 정리하고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3,1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1,000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지수가 내려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위원님들 각각 시장이 어디까지 좀 바닥을 찍고 뭐 움직임을 보일지 유의미한 전환점을 보일지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허반석 위원님 어디까지 보세요? 오늘도 노란톡 오픈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는 3,050에서 3,100선 사이 밴드에서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기대를 섞은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1050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000선이 좀 무너지면서 121선도 뚫고 내려왔는데 그간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121선은 그래도 지켜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었었는데 지금 워낙 급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추세선이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주말 동안의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월요일 시장까지 어떠한 모습들을 나는 그리고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대응책을 그리고 내 종목의 면면을 보고 그런 부분들을 갖고 계셔야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대응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보합에서 조정 국면으로 좀 들어와 준다. 추가 하락이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라면 또 거기에 걸맞는 포트폴리오 내실화를 조금 하실 수 있는 우선순위들을 하나하나 정해 놓으시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6종목이다. 그러면 나는 이 종목 중에서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보합이다. 그러면 난 이 종목을 어떻게 해서 저 종목에다 어떻게 해야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경우의 수를 한두 가지 정도는 조금 챙겨 놓으실 때 그러한 경우의 수를 챙길 때 계획을 짤 때 뭔가 아무런 근거 없이 짜시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이렇기 때문에 이 섹터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감안을 해 놓으시고 그러한 계획을 짜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코스닥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또 간절한 바람을 한번 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양시장에 좀 브레이크가 좀 걸리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이주환 전문가님은 어느 정도 선까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도 비슷한데요. 네. 3,100선 아니면 2,900선 뭐 이 정도는 대부분 이제 예상을 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결국 이제 3,100선에서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오늘 이제 살짝 이탈했지만 네. 이 전후에서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2,900선에 멈춰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알 수 있다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결국 지금 지수가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해 특히 삼성전자 빠지는 거잖아요.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매도가 지금 대규모로 들어온 이상에는 어떤 식으로든 지수는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어디가 바닥을 잡을까라는 부분을 정말 궁금하시다면 아주 단순합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가 언제 멈출까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구조적인 부분이라면 왜 구조적인 부분이 나왔을까라는 부분을 본다면 결국 이 유동성이라는 게 테이퍼링을 앞두고 플러스 알파 됐던 펀더멘탈에서 플러스 알파 됐던 것만큼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펀더멘탈에 기인한 삼성전자의 지금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서 유동성의 힘으로 얼마만큼 오버슈팅 됐는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 오버슈팅 됐던 유동성의 힘으로 오버슈팅 됐던 부분을 빼고 나면 어디가 적정가라는 게 나올 거고 그 적정가까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수가 어느 정도 빠질까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적정가가 얼마고 그 적정가가 어느 정도에 다다를 수 있느냐 부분을 보시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 적정가에 갔을 때 결국 외국인 매도를 멈추게 될 것이고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지수에 대한 궁금증은 삼성전자에서 답을 찾으신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과연 그 적정가가 얼마일까는 제가 역시 이제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부에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네. 사실 이제 2부에 준비해왔던 강의 내용과 너무 겹쳐서 그렇죠. 안 죄송하지만 됩니다. 그 적정 가격은 제가 2부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아유, 밀당의 대가십니다. 네, 2부가 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세한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오늘 많은 분들 걱정이 크셨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물론 내일이 금요일장이긴 하지만 이번 주 참 힘든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의 끝 놓지 마시고 저희 노란톡은 24시간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자, 주식 뇌구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저희는 히든스탁으로 넘어갈 텐데 오늘은 시장이 많이 빠진 만큼 종목 하나하나를 보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보고 싶으신 포트폴리오 내의 종목을 하나씩 좀 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난주에 나오셔서 이 포트 전략을 좀 수정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장중에 대응이 된 종목들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우리 허반석 위원님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서 보고 싶은 종목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네, 뭐 오리온을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조금 더 강해야 되는데 그 부분으로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상 마이너스 1.7% 오늘 종가 기준이죠. 마이너스 7%고요. 그리고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플러스 구간입니다.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포트폴리오 중에서 주력 종목이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 중에서 KH바텍은 워낙 비중이 작았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약수익 구간인 종목들 중에 일부 수익 실현을 해도 이렇게 시장이 흔들렸는데도 수익이라면 좋은 종목 아니야? 라는 생각을 또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력 종목으로 갖고 계시다면 가져가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주력 종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수익 실현을 하셔가지고 뭔가 현금을 확보하시든 아니면 주력 종목의 추가 매수 타이밍을 조금 노리시는 재원으로 활용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KH바텍 차트를 잠깐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추세선을 제가 늘 이렇게 긋죠. 추세선 하단부를
이 시장에서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KH바텍은 폴더블 폰 관련된 업체죠. 그러면 최근 시장에서 공개된 삼성의 갤럭시 폴더블 폰 덕분에 주가도 조금 이제는 시세를 받아야 하는 때인데 그 시세를 하루 반짝 받고서 다시 한번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해준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강한 십자 딱 형성을 해주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들을 본다면 오늘 이 누군가는 팔고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해주었던 요인들 중에 매수 수급이 외국인과 투신이 좀 강하게 잡혀줍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시장 상황 속에서 추세를 깨지 않고 우상향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끝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 재무적인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64, 41, 19%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은 651, 59, 42% 이렇게 매해 플러스 성장을 보입니다. 당기순이익도 올해 흑자를 하면서 내년도 후년도까지 이렇게 53%, 43% 성장을 한다. 그리고 추세선을 깨지 않았다. 그리고 모멘텀은 폴더블 폰이 얼마만큼 흥행을 하느냐. 사전 예약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KH바텍을 본다면 오히려 유지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KH바텍을 놓고서 일종의 평가를 했습니다. 내가 이 종목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도 그렇고요. 나머지 주유소 포트폴리오도 그렇고요.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십시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추세를 깨지는 않았는가 강하게 이탈했는데 수급이 앞으로도 매도세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가? 이 부분 한번 숫자를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숫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올해가 끝인가, 내년이 끝인가, 후년도까지 양의 성장을 하는가 꼭 지켜보시고요. 세 번째로 KH바텍은 메탈 플레이트를 하면서 폴더블 폰 관련된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갤럭시 폴더블 폰이 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면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갤럭시 폴더블 폰에 대한 뉴스들이 조금 광고를 보태서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느낌 그리고 시장의 상황들이 돌아가는 모습들, 뉴스,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이나 후기들, 미리 받아서 쓰는 셀럽들이 또 있죠.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라는 것까지 봤을 때 전반적으로 KH바텍은 보유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함께 보유해 가시는 거고요. 그래도 나는 비집중 종목이었어.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러면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두 가지 말씀 동시에 드릴 테니까요. 포트폴리오 내에서 얼마만큼 비중이 있는가 이 부분 찾아보시면서 비중이 너무 컸어. 그러면 줄여보시는 거고요. 아직 나는 원래 비중이 작았어. 그러면 또 가져가시는 거고요. 이러한 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도 하나하나 적용을 꼭 해보셔서 늦어도 월요일 아침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겠다. 그런 참고 지표로, 참고 툴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 포트 내에 KH바텍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대응법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저희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일단 제외를 하는 걸까요?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H바텍 지금 현재 허반석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좀 AS를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지환 전문가님 종목은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리뷰를 해볼까요? 오늘 이제 봐야 되는 종목이 파마 리서치 같은데요. 네. 당연히 이제 급등을 했다가 소폭 하회 마감. 만약에 시장이 좋았다면 오늘 굉장히 치고 나올 수 있는 네. 자리였는데 안타깝게 시장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소폭 하회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침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응 전략을 잘 제시를 못 해드리는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나 IT 종목은 반도체 급락 전에 매도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경기 관련된 종목은 비중을 줄였는데 이 대응하는 종목의 이제 특징이 있죠. 뭐냐면 파마 리서치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테스라나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매도를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은 대부분 장기 종목이거나 적어도 실적이나 펀더멘탈이 좋고 그리고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을 받는 종목만 선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장 등락에 따라서 단기적인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무난하게 좀 보유하시면 그래도 다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인데 그 수급의 미묘한 차이가 있죠. 뭐냐면 결국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 자금이 외국인의 액티브 자금이냐 혹은 기관의 액티브 자금이냐. 기관은 대부분 토신 아니면 연기금인데 액티브 자금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아니면 기관 토신이거든요. 근데 다른 외국인 관련된 종목은 보유를 하고 있는데 테스나 파마 리서치 같은 종목은 기관 수급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토신이나 연기금이 끌어올리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액티브 자금을 들어온 종목은 한 번에 꺾이지 않습니다. 좀 꺾여도 좀 참으면 두 번, 세 번 반등을 다 주고 상승 사이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게 기간 사이클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기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여의치 않거나 본인들의 목표까지 도달하면 V자형으로 역V자형으로 바로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관이나 외국인들 액티브 자금은 상당히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파마 리서치나 테스나 같은 경우는 기관 자금이기 때문에 둘 다 이번에 청산을 했고요. 네. 파마 리서치도 오늘 고점권에서 99,000원 넘어갈 때부터 청산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수급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시장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펀더멘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청산을 하고 다시 매집을 하는 이유는 그 종목 자체가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수급적인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기서 이제 종목 추천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종목을 사실 거래하기보다는 같은 종목을 사고 파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익을 위해서는. 네, 그런 부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 안 되신다면 물론 장기 보유하시는 게 답일 것 같고요. 네. 그런 롤링이 좀 가능하시다면 수급을 보고 기술적으로 좀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들이 방송에 나와서 종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 더 종목에 대한 발빠른 대응은 노란톡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저희 위원님들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함께 비중 조절해가면서 종목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장 물론 금요일이긴 한데요. 안 그래도 힘든데 남아있는 게 금요일장밖에 없어서 많은 분들이 좀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내일장 전략을 좀 여쭈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 저희 내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어플 지울까요? 네,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종목은 이 가격에 오면 사야지라고 정말로 기다리던 종목들이 있으시더라도 조금은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있어라고 한들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자체가 2,000개 종목 이상이 하락을 한다라는데 거기에서 특별하다라는 것들이 오늘 뭐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기업들이 굉장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더라도 그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나는 너무 자신 있어라고 하더라도 분할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경기 회복이 좋은 건지 경기 회복 둔화가 좋은 건지 민감주가 오르고 내리고 기술주가 오르고 내리고 헷갈리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장 전반에 대한 매도까지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반대 매매가 얼마만큼 더 나왔느냐도까지 체크를 해보신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매도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체크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뭔가 완연하게 약세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하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과 그리고 내일 밤 미증시 그리고 월요일장 시작하기 전에 나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뭔가 확실하게 계획을 좀 짜보시면 좋겠고요. 잭슨홀 미팅이 26일, 28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뭔가 강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얹어서 걱정을 할 필요는 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안에서 충분하게 공부하고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 그려 놓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금요일 시장, 월요일 시장 대응을 해 나가시면 아무 속절없이 당하는 것보다 공부하고 대응하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 대해서 신호등으로 비유를 하자면 노란색 등 정도일 것 같다.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지원 전문가님께는 짧게 들어볼게요. 2부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2부 저희가 왜 들어야 되나요, 위원님? 2부 강의에서는요.
좀 뻔한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오. 지금 현재 우리 개인투자분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좀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주식은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대응하는 자세로 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부 강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